자, 뭐 언제든지 수업 중간에도 질문하시고. 자, 지금 25장 생산과 성장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즉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가 성장, 그러니까 성장해서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목에 그게 답을 어느 정도 냈었죠. 생산과 성장, 즉 생산을 더 많이 하면 된다는 겁니다. 생산이라는 것이 소위 GDP죠. GDP가 많아지면 그게 성장을 하는 것이고 그게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을 더 많이 하면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생산을 많이 할 것이냐? 그 생산을 많이 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정부 정책 등을 보고 있었죠. 그게 이 8가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 4개를 봤죠. 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요 앞에 이런 것들입니다. 저축과 투자의 장려. 그러니까 결국 자본량이 많아지면 생산량이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축을 많이 해서 투자를 많이 하면 자본량이 늘어나니까 성장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투자할 만한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외국에서 빌려와서라도 투자하면 된다. 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해외 투자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본 다음의 투입 요소인 노동이죠. 노동을 이제 순노동량은 제일 밑에 보겠지만 노동의 품질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노동의 품질을 높여야지 나오는 물건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장려해가지고 휴먼 캐피탈을 더 키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의 품질을 또 좀 원초적인 부분이지만 건강과 영양증진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체력도 충분히 좋아야지 더 활력적으로 뭐 생산이 되고 그 다음 활력적으로 뭔가 뭐 발견 아니면 진보가 이루어지는 셈이죠.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4가지까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4가지까지 보고 오늘 요 4가지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5번째 재산권과 정치적 안정. 이것도 가장 중요한 이 바탕입니다. 가장 중요한 바탕. 자, 우리가 이제 시장경제라는 이야기를 하죠. 시장경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경제는 시장경제학입니다. 시장경제라는 학이죠. 자본주의학이다, 자본주의 경제학이다는 아닙니다. 자본주의하고 시장경제는 그거는 시장경제를 어떤 면으로 보냐에 따라 다른데 뭐 자본이 중요할 때는 자본주의를 봤죠. 근데 요즘 세상에 보면 자본보다는 오히려 기술이 더 중요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경제학은 기술 경제학을 많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시장경제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시장경제는 뭐 자본도 있고 노동도 있고 그것들이 자유롭게 참여해가지고 서로 뭐랄까 거래를 통해가지고 그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경제죠. 근데 이제 시장 경제, 소위 자유로운 참여와 그 다음에 상호 간의 거래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재산권과 정치적 안정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시장 경제는 작동을 안 하고 경제는 성장도 안 하고 아무런 뭐 이 경제학이라는 범위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즉 왜냐? 재산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보유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인데 사람들이 왜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만들어내느냐, 만들어서 공급하느냐, 그걸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왜 시장에 참가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느냐, 일을 하면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 내 재산이 되니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아가지고 재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소비자들도 왜 시장에 참여하느냐, 가서 내가 좀 더 좋은 물건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참여하는 겁니다. 즉 시장 참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익을 본다라는 거죠. 이익이라는 것이 당장 소비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재산을 더 정식시킬 수 있습니다. 있는 그 예산 제약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소비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저축을 더 많이 해가 나중에 뭔가 하면 더 많이 소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뭐 자식들한테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경제적인 계획을 해가면서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재산권 이것이 확립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할 수도 없죠. 내가 저축을 해가 뭐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는데 뭐 국가에서 갑자기 다 뺏어버렸다. 그러면 더 모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뺏어가는 국가다. 그러면 모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열심히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잘 보이면, 권력자한테 잘 보이면 좋은 물건 주는 겁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사는 거죠. 돈을 벌어야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 들고 뭔가 하면 열심히 서치해가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거죠. 그런데 시장 경제가 아니라 배급 경제다. 그러면 배급 주는 사람한테 잘 보이면 더 좋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급 경제에서는 이런 시장 같은 기능이 없고, 물론 그게 왜 배급 경제는 그러냐? 거기는 재산권이 성립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돌지도 않는 거고. 그리고 일단 그 뭐 시장을 부정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국가에서 모든 걸 다 배급한다. 라는 거죠. 그런 경제에서는 뭐 시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제를 해보니까 그 경제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제대로 작동 안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냉전이 종식이 됐죠. 그러니까 소련을 비롯한 이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무너지고 지금 이제 몇몇 나라만 남아있는 셈이죠. 중국도 뭐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라 그러지만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시장 경제라 보고 있죠. 훨씬 더 시장 경제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본심이 드러났는지 이제 시장에 대한 개입을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는 뭔가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우리보다 더 시장 경제다 라고 할 정도로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뭔가 하면 엄청난 부자들이 나오고 매일 새로운 뭔가 백만장자들이 나오는 그 정도의 변화무쌍한 경제였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뭐 일부지만 어떤 큰 부자들은 때리잡는, 그리고 뭔가 하면 소비에 대해 가지고 국가가 많이 개입해 가지고 이건 쓰지 마라 저건 쓰지 마라 이런 건 보지 마라 이런 거 말을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이제 개입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많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중국 경제는 공산주의를 지향한다 그러면 소위 자유시장 경제를 그렇게 인정을 하진 않는 거죠. 인정을 하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은 이제 수단적으로 지금까지 인정했는데 좀 더 성장을 위해서 인정했는데 본질적으로 재산권을 인정을 안 하는 나라였구나라는 것을 요즘 알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외교적인 아니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불만 때문에 그 롯데그룹을 중국에서 추방시키는, 그러니까 완전 재산권을 다 몰수하고 추방시키는, 뭐 외국 기업들한테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내 기업한테도 뭔가 하면 성공한 벤처들에 대해 가지고 재산을 뺏는다든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중국 경제도 이 시장이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재산권이란 것이 확립이 돼 있어야지 시장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열심히 한 거죠. 물론 이제 뭐 그 시장이 뭐 그렇다고 전체 시장이 한꺼번에 붕괴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 돈 벌어도 안 되구나. 많이 벌면 뭔가 하면 이제 더 번 재산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이 그걸 자유롭게 재산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유지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뭐 이 정치권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뭐 정치권에 대해서 그걸 자기가 뭔가 밑보이지 않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뭐 공산주의 국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저개발 국가는 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저개발 국가는 부정부패가 많고 그 다음에 독재가 많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이 경제는 제대로 안 돼 있고 정치에 의해 가지고 권력에 의해 가지고 뭐 모든 자원을 그냥 뭐 독점하는 그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저개발국이냐,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아프리카 저개발국이 왜 계속 못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게 한 논리고, 그 다음 또 반대로 보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살지를 못한다라는 얘기죠. 경제가 발전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뭔가 하면 이건 뭐 어느 쪽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시장이 안 됐기 때문에 발전을 못하느냐,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안 되느냐,
이거는 뭐 서로 어느 쪽, 그 닭이 문제냐 달걀이 문제인데 이 두 개를 규정하는 제일 본질적인 것이 이 재산권입니다. 그 정치에서 나온 거죠. 자유로운 재산권의 확립이라는 거죠. 이게 있다 그러면 시장은 만들어집니다. 재산권이 있다 그러면 시장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 포로 수용소에서도 시장은 그 작동한다라는 이야기하죠. 뭐 옛날 2차 대전 영화를 보면 포로 수용소에서 서로 뭐 담배가치라는 것을 화폐로 이용해 가지고 서로 모든 것을 거래합니다. 실제 이제 영화는 현실보다는 훨씬 더 과장됐겠지만 포로 수용소나 아니면 교도소나 그런 데서도 뭐 물건들이 뭐 불법으로 유입했지만 그게 거래가 되고 거래가 되는 시장이 다 형성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거는 이제 거기서 나름대로 뭔가 하면 그런 재산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걸 통해가 돈을 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죠. 한정적인 재산권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경제, 그 옛날에 뭐 고대 경제, 중세 경제, 뭐라고 하더라도 다 시장은 있었습니다. 그 시장이 있었던 것의 바탕이라는 것은 재산권이라는 거죠. 물론 현대 근대 사회만큼 완벽한 재산권이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철저한 재산권이 보장은 안 됐지만 그러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근대 사회에는 이렇게 발전을 번성하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발전하고 풍요롭게 된 이유가 이런 재산권이 굉장히 확실하게 확립이 됨으로써 사람들이 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죠. 더 열심히 일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한다라는 이야기죠. 재산권과 정치적 안정. 그러니까 재산권은 어떻게 확립되느냐? 뭐 국가가 확립해주고 그다음 그걸 계속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지켜지려고 그러면 정치가 안정이 되는 거죠. 재산권을 확립했다가 갑자기 뭔가 또 뒤엎고 한 번씩 그러면 뭔가 하면 더 이상 사람들이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계속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뭔가 하면 그걸 지킨다 그러면 그걸 믿고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사회에 참여하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성장의 제일 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본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다 자기가 소위 요즘 공정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하면 일한 만큼 뭐가 성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성과가 자기 것이 되면 그 다음에 다들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럼 나름대로 계획에 따라 가지고 뭐 좀 더 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같이 할 수도 있고 그 제일 바탕이 되는 것이 재산권과 정치적 안정입니다. 즉 시장 가격 기구가 작동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돼야만이 경제는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원이란 것은 법제도, 법 시스템이란 것은 시장 경제에서 재산권을 집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기에서 시장에 함부로 개입해가지고 기본적인 룰은 있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상태에서 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처벌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존에 주어진 법 내에서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그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놔두는 그런 상태가 뭔가 하면 법 체계가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사람에 맡겨 있어서는 안 되더라라는 거죠. 사람에 맡겨 있어서는 안 된 것이 사람이란 것이 강력한 지도자가 뭐 잘했다 그러더라도 사람은 마음이 변합니다. 변하고 나이가 변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바뀌면 또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의한 이 통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라는 얘기가 하죠. 법률체계. 법률체계에서 이 시스템을 잘 정의하고 잘 확립시켜주고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시장이 돌아가고 시장이 돌아가면서 뭐 재산권이 잘 그렇게 확립해주면 제대로 된 시장이 돌아가서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 불안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야기했죠. 재산권의 가장 큰 위기죠. 사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재산권이 확립될 수가 없는 거죠. 혁명이나 쿠데타 이런 것이 잘 발생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재산권이 없는 겁니다. 혁명이나 쿠데타 한 사람들이 다 혁명 쿠데타 하면 제일 먼저 뭔가 하면 돈 많은 사람 재산부터 뺏습니다. 내한테 말 잘 듣냐 안 돼. 잘 듣는 사람만 좀 놔두고 안 그런 사람은 다 뺏어버리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 내국인은 저축이나 투자, 창업의 인센티브가 없어지죠. 열심히 일해도 이거는 남들을 위해서 일해준다. 남한테 내 보기 싫은 사람한테 다 뺏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없어지고 외국인들은 당연히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한번 그렇게 당하고 나면 외국인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뭐 우리나라가 중국에 투자를 옛날에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에 대한 투자가 확 줄었습니다. 이제 중국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이제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언제든지 그 나라는 재산권이 확립이 잘 안 된 나라다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뭔가 하면 이 경제 문제를 언제든지 그러니까 국가 간에 할 문제를 가지고 그냥 민간 기업에 언제든지 복수를 하는 거죠. 복수를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의 확립과 정치적 안정이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이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하면 이거는 제일 처음입니다. 자본보다도 제일 앞에 있는 거죠. 이게 안 된 나라는 사실은 시장이 만들어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산업화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 단계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경제 성장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도 제대로 못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다. 그렇죠? 절대 충분 조건은 아니고 기본적인 필요 조건. 이 조건이 만족시킨 상태에서 자본이 늘면서 성장을 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째, 자유무역. 성장을 위해서 자유무역이 굉장히 유용하더라라는 거죠. 이건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6번째지만 이게 여기에 들어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빠른 성장을 한 나라, 2차 대전 이후에 뭐 빠른 성장을 한 나라들은 대부분 자유무역, 대외지향적인 자유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했더라라는 거죠. 자, 경제 성장을 할 때 뭐 성장이라기보다는 산업화라 이야기하죠. 첫 번째. 뭐 이 산업화는 뭐 모든 나라에서 했겠지만 제일 이제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두드러진 예는 남미 예를 듭니다. 남미 이제 아르헨티나가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거의 국민소득 수준으로 한 5번째 내에 드는 정도, 5번째나 10번째 내에 드는 정도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대국이었고 그런 대국이었는데 자, 잘 사는데 이제 어떻게가 잘 살았냐 그러면 뭐 광활한 이 토지에 좋은 그 기후 환경 내에 거기에 뭐 알팔파라는 그런 풀을 심어 가지고 거기 소를 키워 가지고 소를 키워서 그거를 이제 유럽이나 미국 대륙에다가 수출함으로써 그러니까 소위 이 플란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농장을 통해 가지고 축산업 농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된다랍니다. 그러니까 뭐 인구에 비해서 넓은 땅이니까 거기서 뭐 많은 농업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은 나라죠. 벌은 나라인데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뭐 냉동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무역을 할 수 있었고 배를 통해 가지고 그쪽으로 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역을 통해서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자 나라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하는 것이 우리도 농업뿐만 아니라 산업화를 하자.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게 더 멋있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이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그 다음부터는 온갖 다양한 물건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공장에 나온 물건들이 참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더라. 우리도 만들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산업화를 하고 싶어집니다. 농업으로 아무리 성장을 하고 잘 살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부자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산유국도 마찬가지죠. 기름을 팔아가지고 뭐 그 세계적으로 최고 부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산유국에서 뭔가 하면 거기에 만족을 하지 않고 물론 이제 그 고갈에 대한 걱정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를 하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도 우리도 뭔가 하면 산업 기반을 갖추자. 그래서 공장을 짓고 뭐 IT 기업을 뭐 유치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걸 합니다. 그런 거죠. 산업화죠.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산업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물건을 만들자. 그래서 공장을 짓다는 거죠. 수입하던 물건을 수입하지 말고 우리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만들자. 근데 그걸 공장을 지어가 물건을 만들어 봐야 수입하던 물건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처음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물건 만들면 그 물건이 우리가 지금 현재 수입하던 물건은 그래도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물건들이었죠. 그런 물건만큼 품질이 안 나오는 거죠. 품질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정도 가격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물건 수입은 딱 금지시키는 거죠. 수입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는 우리나라 공장에서만 만드는 것만 팔 수 있게 한다. 그래야지 그 물건이 팔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국산으로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죠. 즉, 이런 걸 대내지향적 정책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피하고 자체적으로 생산성과 생활 수준을 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수입되는 소위 수입 대체형 소위 산업 전략이죠. 수입되는 물건을 우리나라의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가 쓰자, 국산화시키자. 그러면 뭔가 하면 그걸 통해가 우리도 산업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뭔가 하면 그런 나라 같이 되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교류를 피하는 거, 무역을 막는 거죠. 막고 자체적 생산으로 그걸 사용하자.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유치산업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건이 뭔가 하면 품질이 나쁘겠지만, 그래가지고 자꾸 만들다 보면 우리나라도 세계 수준을 따라가지 않을까?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소위 유치산업, 그 산업은 애 산업이다라는 거죠.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산업이지만, 그러나 그게 뭔가 몇 년 하다 보면 기술이 쌓이면 선진국들에서 수입하는 물건하고 비슷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국민들이 안 좋은 물건을 비싸게 사고 있더라도 좀 참고 그걸 써주자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유치산업보호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수입을 막는 거죠. 관세나 기타 무역 장벽으로 수입을 막고 유치산업보호론의 바탕하에서 국산화를 한다. 국내 물건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대내지향적 정책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지금 보면 뭐 대표적으로 실패한 경우다라고 보고 있죠.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뭐 세계적인 골칫덩어리죠. 상습적인 금융위기를 상습적으로 겪고 있는, 금융위기를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겪은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게 왜 그랬냐? 이걸 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 산업이 발전은 안 하더라는 거죠. 자, 유치산업으로 수입을 막고 보호해주면 그 물건 만드는 사람들은 별로 기술 개발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기술 개발도 뭐 있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은 계속적인 보호입니다. 보호가 뚫히면 자기들은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나 기타 무역 장부로 계속 보호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국내 시장은 내 거니까 뭔가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도 팔 수 있는 겁니다. 비싸게 팔더라도 다 팔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못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센티브 자체가 경쟁이 노출 안 되는 인센티브고, 이 보호만을 계속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호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부정부패가 된다는 거죠. 보호를 해주는 정치권에 밀착하게 되기 때문에 뭐 부정부패가 많아지고 정치적으로 부패한 나라가 되더라. 뭐 남미의 정치적 부패는 뭐 말이 많았죠. 계속 뭐 정권이 한번 바뀔 때마다 그 나라 정권, 그 전에 정권 잡아놓은 사람들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형태, 그런 식이 뭐 계속 반복되고, 그 다음에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고, 어쨌든 그래 됐던 겁니다. 그리고 대내지향적 정책은 이런 정책 자체가 태생적으로 경쟁을 유발시키지 않고 부정부패를 더 조장시키는 그런 정책이더라라는 것이 현재 우리의 이제 경험입니다. 이게 경험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반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대표로 두고 들었는데 대외지향적 정책을 했다라는 거죠. 성장을 위해서 자유경제를 세계경제에 통합해서 뭐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자유무역의 장점은 어디 있냐로 가면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소위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 무역을 하려고 그러면 외국에다 수입은 문제가 아니고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품질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품질이 최고든지 아니면 가격이 세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가성비가 맞아야 되는 거죠. 가격이 최고든지 아니면 뭐 품질에 대해서 가격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국가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즉 기업이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더 좋은 품질 아니면 더 싸게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술이 적을 때는 뭔가 하면 더 싸게 물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인건비가 싼 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동을 이용해가지고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거는 선진국하고 경쟁해도 더 싸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봉틀 가지고 옷을 만들어내는 것은 뭔가 하면 선진국은 인건비가 비싼데 개도국은 인건비가 싸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더 뭐 재봉틀 교육은 뭐 사실은 그렇게 힘든 교육은 아니니까 뭐 금방 좀 교육해가지고 하면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개도국은 그걸 수출해가지고 더 경쟁력이 있는 물건으로 수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통해 가지고 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은 경쟁을 하게 되고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럼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결국 이제 기술을 점점 외국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배우게 되고 자본이 쌓이고 기술 더 배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봉제에서 그 다음에 뭐 섬유로 그 다음에 뭐 전자로 이런 식으로 산업을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발전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즉 무역은 일종의 기술이더라. 기술 개발하고 같더라. 무역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중요한 기술 진보에 따른 경제 성장을 기망할 수 있더라. 지금 이야기했죠. 자유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조금 벌면서 조금 산업적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섬유를 하다가 처음엔 농업이죠. 농업을 하다가 섬유를 하다가 봉제를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섬유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전자 쪽으로 갔다가 중화공업으로 가는 이게 뭔가 하면 기술이 발전하는 겁니다. 좀 더 뭔가 물론 우리가 발전시킨 건 아니고 외국 기술을 일단 배워오는 거죠. 처음에는 하이테크 기술은 외국에 있는 기술은 우리가 뭐 배워올 능력이 없죠. 모르니까. 너무나 한계가 크니까. 그러다 무역을 통해서 점점 이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많이 보다 보고 접하다 보면. 그러니까 무역의 일종의 기술 발전 아니면 이제 기술의 습득 과정이다라는 거죠. 습득 과정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외지향적 정책입니다. 근데 뭐 이런 걸 잘 알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대외지향적 정책을 했는 건 아니고 경제를 발전하려고 그러니까 외화가 필요했던 겁니다. 산업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산업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려고 그러면 기기가 필요하죠. 아주 원초적인 기계부터. 근데 기계를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기계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외국에서 기계를 수입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봉틀부터 시작입니다. 봉제를 하기 위해서도 재봉틀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재봉틀도 못 만드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재봉틀 수입을 위해 가지고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돈은 외화가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든 외화를 벌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해야만이 더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뭔가 하면 수출에 목숨을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아가지고 뭐 무역이 기술 진보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사후적인 해석의 따름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제대로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해가지고 기계를 사들이 가지고 좀 더 수출하고 또 돈 벌어서 기계를 사들이가 좀 더 수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마 성장이 빠른 셈입니다. 아주 처음에는 사실은 뭐 처음에 봉제도 없을 때는 그때는 수출할 때는 뭐 수산물이랄까 아니면 농산물이랄까 아니면 우리나라 조금 있는 이제 뭐 이 광석, 광물, 텅스텐이랄까 뭐 석탄마저도 수출했습니다. 옛날에는 60년대는 그런 걸 수출해 가지고 조금씩 외환을 벌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또 안 되면 더 나가서 머리를 깎아 가지고 가발을 만들어 팔고 사실은 70년대까지 그런 걸 했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외화를 벌어 가지고 기계를 좀 사들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가공 무역을 좀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뭐 조그만 전자제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가 돈이 더 모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화공까지도 하게 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 정도 성장을 했는 거죠. 이게 대외지향적 성장이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경제 성장한 나라들이 뭐 일본은 예외지만 뭐 한국 이때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입니다. 대부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하더라. 무역을 통해 가지고 결국 성장하더라. 그러니까 무역 자체로 돈 버는 것보다는 뭔가 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경쟁이 있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외국에 대해서 세계적인 경쟁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산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성장의 좋은 하나의 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6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자유무역. 이게 이제 성장을 위해서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다. 뭐 최근에 이제 중국도 사실은 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빠른 성장을 했는 겁니다. 중국이 거의 한 20년 동안 3개의 공장 역할을 했는 거죠. 3개의 공장을 했단 말은 중국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팔려 나가면서 저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는 겁니다.
그 다음 7번째는 이제 가장 뭐 펀더멘탈한 이야기죠. 공자님 말씀이지만 뭐 연구개발, 기술 수준의 진보라는 거죠. 기술 수준의 진보는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결국은 이제 생산량이라는 것은 생산함수에다가 투입 요소를 집어넣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생산함수의 퀄리티는 바로 이 기술 진보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지식이 되면 그 생산함수에서 나오는 물건의 양이 많아지는 생산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 진보. 지식은 상당 부분 공공재이므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역할도 정부의 몫이다. 물론 이제 기술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기술은 배타적인, 그러니까 기술에 대해 가지고는 특허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정을 해주죠. 그래야지 열심히 이제 기술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식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입니다. 수학에서의 지식, 공식은 다 공공재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타적인 그 재산권을 인정해 주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한 이야기죠. 뭐 최근 정치권에서 뭐 공약이 누가 공약을 뺏기느냐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라는 것은 재산권이 없는 겁니다. 뭐 누가 누구를 뺏기고 말고 그럴 것도 없는 거죠. 정책은 공공재입니다. 뭐 항상 최고 좋은 걸 써야 되는 거죠. 항상. 어쨌든 지식이나 정책은 공공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장려하는 역할도 정부의 몫이다. 이게 이제 공공재다 그러면 민간이 알아가지고 열심히 이걸 발전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 발전을 위해 가지고 국가가 많이 났습니다. 나서는 것이 소위 학문에 대한, 그러니까 뭐 투자죠. 투자가 대학이나 연구자에 대해 가지고 뭐 수학과나 통계학과나 아니면 기초학문에 대해 가지고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연구비 지원하는 것이 그 기초학문에서 나오는 것은 다 지식인 거죠. 물론 이제 응용학문에서는 기술이 나올 수가 있죠. 공학 같은 데서는 이런 기술이 있고, 이런 기술은 이제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특허권으로 보호 못 받는 기초학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연구비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지식을 여러 사람들이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전 국민들한테 다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의무 교육이 있고, 뭐 대학 교육마저도 상당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대학 교육이 운영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 혜택. 그러니까 기업들이 R&D 투자에 대해 가지고는 세금을 깎아줍니다. 깎아주고, 그 다음에 기술 지식, 기술에 대해 가지고는 특허 제도를 통해 가지고 기술을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술을 개발하면 거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을 내한테 일정 기간 내에 10년 동안은 배타적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그걸 통해 가지고 내 혼자만 내가 만든 기술이니까 내가 더 돈을 많이 더 벌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다 더 열심히 일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재산권이 확립돼야지 시장이 돌아간다. 뭐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에 대한 재산권이 확립돼야지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이런 많은 투자를 합니다. 많은 이런 식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하게 되죠. 실제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 잘 못하죠. 일을 할 돈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개도국은 뭐 좋게 말하면 캐치업 효과, 아까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기술 같은 것을 배워오죠. 배워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범용 기술 같은 거, 범용 기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재봉틀을 돌리는 그걸 배워와가지고 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르쳐가지고 같이 재봉틀을 돌리면서 그걸 봉제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지식인 거죠, 그때는 지식이고. 그러나 이제 품질이 더 좋은, 이제 기술이 집약된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식 정도가 아니라 기술 정도가 되는 지식을 이제 배워온다든지 돈 내고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는 그냥 모르게 뺏겨가지고 물건을 만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뭐랄까 지적재산권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죠. 그래서 짝퉁이 나오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개도국에서 뭔가 한번 짝퉁을 만들 때는 사실은 뭐 모른 체 해주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큰 나라에서 그걸 만들면 그때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죠. 어느 정도 이제 큰 나라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외국에서 배울 거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 우리나라 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 배울 것도 없고 외국에서 뺏길 것도 없고, 그러면 지금부터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개발 이쪽에다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투자 아니면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술 개발과 뭐 지식, 뭐 기술 개발, 기술 발전을 통해 간 통한 경제 발전인데, 그럼 기술은 얼마나 빨리 발전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던 산업혁명, 대부분 세계사 시간에서 다 뭐 상식으로 알고 있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더 있는 걸로 우리는 평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자, 전 세계에 걸쳐 미래에 일어날 혁신은 기술 발전이죠. 미국과 서유럽이 지난 150년 동안 누렸던 것과 같은 1인당 평균 소득 성장률을 향후 100년 동안 지속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자, 기술 발전이 계속 빠른 속도로 될 것이냐? 빠른 속도로 될 것이냐? 지금 인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사실 인류라는 것이 산업혁명 이후, 그게 기점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산업혁명으로 봅니다. 1800년대 산업혁명, 1700년대 말, 1800년대의 산업혁명 때부터 빠른 산업화와 기술 발전에 의해 가지고 인간이 드디어 식량이나 모든 물건에 대한 제약에서 벗어났죠.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지역적으로 일부 지역은 아니지만 산업화된 나라들은 대부분 다 이제 풍요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기술 발전하면서 이와 같은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 같은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정도 성장률이 계속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그렇지 않더라, 또는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을 빨리 할 것이다에 대해 가지고는 동의가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같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는 힘들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학 체감의 법칙인 거죠. 초기 산업화에서는 빠른 속도로 산업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개발국이 산업화할 때는 성장률이 높을 수가 있죠. 잘하면 높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다 되고 난 뒤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장세가 점점점 둔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근데 과거 150년 동안 평균 정도 성장률이 될 것이냐? 그 정도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이제 선진국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한참 갑자기 붐업을 했는데, 요즘은 조금 주춤은 하죠. 주춤은 하는데, 말만 그랬지 지금 최근 뭐 10년 내 경제 성장률을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전혀 안 그래요. 빠른 성장세를 어디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계속 성장을 하고 혁신을 하고 기술이 발전돼야 됩니다. 발전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상대적인 문제죠. 누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발전 안 하고 있으면 점점 처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라도 우리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발전 속도가 옛날만큼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한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것은 좀 불안하다, 뭐 그런 위험하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풍요로운 사회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이슈가 8번째가 인구 성장입니다. 자, 인구 성장이 한 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일단 GDP가 큽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생산량이 크죠. 중국이 G2다. 중국이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 덩치가 큰 나라다. 그게 어떻게 됐느냐? 제일 큰 게 인구였다는 거죠. 제일 큰 게 인구다.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거죠. 물론 거기다가 이제 성장도 했기 때문에 지금 G2가 된 겁니다. 뭐 인구로 본다 그러면 지금 세계 인구는 아마 인도가 중국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몇 년 내에는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최근에 성장을 빨리 했기 때문에 이제 G2가 된 셈이죠. 어쨌든 인구가 많다 그러면 생산하는 근로자가 많아가 생산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큰 나라가 됩니다. 되는 건 있지만 문제는 그다음 문제가 또 있죠. 동시에 물건을 소비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양면적인 효과가 있다. 생산량이 또 많지만 쓸 사람도 많다. 그래서 이게 나라에 좋냐 나쁘냐에 대해 가지고는 딱 잘라가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래 본다 그러면 인구 성장이 다른 생산 요소의 상호작용을 본다 그러면 인구가 많을수록 자연자원 제약이 심해진다. 자연자원, 천연자원 같은 경우는 부존량이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더 많아지면 그건 인구수로 나눈다 그러면 점점점 그 부존자원이 줄게 되는 거죠. 제약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자연자원 제약에 대해서는 이건 부정적인 효과다. 그 다음에 1인당 자본량도 줍니다. 기계수가 일정한데 거기다 사람이 더 많아지면 기계당 일할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기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인구만 늘어난다 그러면 현재 상태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만 늘어난다 그러면 그때는 인구는 경제 성장의 부정적인 효과다 하는 거죠. 부정적인 효과다.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경제 성장의 부정적인 효과다 하는데 그러나 다른 효과도 있어요. 인구가 많을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는 것이 기술 진보의 촉진이다. 사람이 많을수록 기술 진보가 더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적은 것보다 많아질수록 어느 정도 많아질수록 그때는 뭔가 온갖 그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고 훨씬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몇몇 앉아가지고 생각한 것보다 뭔가 하면 몇몇 그룹의 10개보다는 그 현재 몇몇 있는 것에 10배 있는 사람이 한 그룹에 있는 게 훨씬 더 창의적인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구가 많으면 오히려 더 기술 진보가 촉진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많으면 또 그 부작용이 되긴 되죠. 그래서 대부분 뭔가 하면 소국 같은 경우는 성장이 잘 안 돼요. 성장이 되더라도 뭐 도시국가라든지 그런 시기입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지 거기서 뭔가 하면 기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구가 또한 이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복합적인 차원이 있는 거죠. 자, 인구에 대해 가지고는 과거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제학자 중에서 인구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이야기를 한 것이 이 멜더스죠. 멜더스의 인구론. 아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멜더스는 인구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게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재앙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구 성장이. 멜더스의 예측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결국은 인류는 굶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 멜더스의 인구론의 요청입니다. 인구론의 주장이죠. 즉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가지고 지구 인류는 멸망해버릴 것이다. 굶어 죽는다. 즉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사회의 부양 능력은 끊임없이 위협받을 것이다. 그래서 인류는 빈곤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한다. 그 이야기는 인구는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인구 증가율이 1%다. 그러면 매년 현재 인구의 1% 숫자만큼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해의 1%만큼 늘어납니다. 그럼 그래프로 그리면 인구는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걸 기하급수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식량이란 것은 이제 땅에서 대부분 재배하죠. 재배하는데 이제 식량은 수요에 따라 가지고 식량 재배가 늘긴 합니다. 뭐 품종도 개발되고 그다음에 땅도 더 개간하면서 늘지만 지구의 땅은 한계가 아니냐. 늘어봐야 얼마나 느냐. 그 늘어나는 속도는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인구는 이렇게 늘는데 식량을 이렇게밖에 안 늘면 나중에 격차가 훨씬 늘어나가지고 결국은 1인당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줄면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빈곤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멜더스 같은 경우에는 인구 증가의 부정적인 효과를 주로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를 막아야 된다. 이게 인류의 최대 과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황당할 겁니다. 어떤 해법을 내놨냐, 정책적인 대안으로 어떤 걸 내놨냐. 자, 전염병이 퍼지면 막지를 말아라. 그리고 저소득자한테 뭔가 하면 지원을 하지 말아라. 빈곤자는 굶어 죽도록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그냥 인간이 자동적으로 도태되는 그런 정책을 추천을 했습니다. 멜더스는. 지금 보기엔 너무나 황당한 정책이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뭐 인구 증가에 대해 가지고 가장 부정적으로 본 사람이 이 멜더스입니다. 근데 자, 지금 봅시다. 지금 보면, 지금 세계를 본다 그러면 이건 다 허황한 이야기죠. 지금 현재 세계를 보면.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멜더스가 멍청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아니죠. 그 시대에 봐가지고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제일 엄청나게 큰 문제였으니까. 그리고 멜더스 같은 사람이 지금 현 시대에 나타나가 지금 세상을 보면 거의 돌아버릴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상상을 못했으니까. 지금은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인구 증가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 감소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인구가 안 늘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건 고사하고 인구가 지금 다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이제 이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이제 소위 산하 이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위 개인적인 산화 제한이 가능했다. 피임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뭔가 하면 훨씬 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애를 잘 안 낳습니다. 현재 수준 유지만큼도 애를 안 낳는 거죠. 대부분 선진국이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인구가 줄어든다. 줄어드는 게 걱정이고 실제 일본에서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몇 년 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작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지금 훨씬 빠르게 줄어드는데 지금 근데 작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 같은데 아무리 늦더라도 뭔가 한 10년 내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가 됩니다. 돌아가시는 분보다 뭔가 애가 더 적으니까 노는 애가 훨씬 더 적으니까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인구 증가 때문에 걱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인도나 아니면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나라들은 인구 증가 때문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죠. 즉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증가가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지만 선진국이 되면 산업화가 되면 대부분 인구 증가는 문제가 아니라 감소가 문제입니다. 즉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원 고갈에 대한 문제와 동일합니다. 자원 고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였죠. 경제학적으로 봐가지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 그러면 자원은 고갈이 안 됩니다. 자원은 도태될 따름이지 안 쓸 따름이지 비싸지가 안 쓸 따름이지 자원은 고갈이 안 됩니다. 고갈되기 전에 공급량이 줄면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건 더 이상 안 쓰고 다른 걸로 만들어가 다른 걸 대체해 버립니다. 어떻게 하든 다른 걸 대체할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걸 대체할 기술을 만들면 그 기술은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떻게 하든 인간의 능력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필요한 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인구보다 식량을 보면 멜더스의 예측보다는 식량 생산량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그 식량 생산량이 늘은 것은 옛날 같은 뭔가 하면 제한된 뭐 개간이나 그게 아니라 소위 종자개량이죠. 종자개량과 여러 가지 뭔가 하면 소위 밭에서 나오는 식량이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식량, 목축, 옛날보다 더 품질이 좋은 쌀이나 곡류가 아니라 뭔가 고기를 먹으면서 훨씬 더 품질 좋은 것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그 농업이 발전하면서 훨씬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내니까 지금은 식량이 부족한 데가 없죠. 뭐 물론 이제 일부 개도국은 몰라도 아프리카 같은 경우 몰라도 다들 이 비만 때문에 다이어트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 사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는 멜더스는 이렇게 걱정했는데 왜 세상은 그 반대가 됐느냐? 그 반대를 만든 것은 인간의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거죠. 기술 발전 능력, 기술을 개발시키는 능력, 그 다음에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사람들의 생각한 것보다는 뛰어난 겁니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뭔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해가지고 그때 수요가 만들어지면 수요에 따라 가지고 훨씬 더 좋은 기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생산이 더 많아지는 기술이 만들어지고 생산량이 늘어나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구에 대한 걱정, 인구가 많아서의 걱정이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뭐 60년대, 70년대 처음 산업화할 때는 산화 제한이 큰 일이었죠. 산화 제한이 큰 일이었기 때문에 다 뭐 법적으로 강제는 안 했지만 둘만 낳기 운동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정관 수술을
예비군 훈련 가면 공짜로 그 훈련을 면제시켜주고 정관 수술을 하도록 만들어준다든지 지금 보면 굉장히 원시적인 야만적인 그런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개도국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성장보다 인구가 더 빨리 늘어나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많기도 많지만 그 다음에 인구 성장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성장보다 인구가 더 늘어나면 결국은 더 가난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성장세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했던 거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 산업화가 되고 나면 이제 오히려 그 반대가 걱정인 거죠. 인구가 안 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구 증가, 인구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반대의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것이 지금 세계적인 선진국의 문제, 걱정입니다. 자, 1인당 자본량이 감소하면 인구가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장보다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면 1인당 자본량이 감소하죠. 그러면 인구 성장률이 높으면 주어진 자본을 더 많은 노동자들이 나눠 써야 하기 때문에 1인당 노동 생산성이 낮아지고 1인당 GDP가 감소한다. 성장보다 인구 증가율이 빠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가 했던 것이 정부 규제를 했는 거죠. 산하 제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뭐 이런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애를 적게 놓도록 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완전히 강한 법을 강제해버린 겁니다. 한 명 이상 놓으면 안 된다. 둘째 놓으면 그냥 잡아가는, 둘째 놓으면 엄청난 세금을 때리는 그런 정책을 했던 겁니다.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걸 이제 2명으로 했다가 지금 그것마저도 철회하죠. 중국도 이제 이 고비를 넘어가지고 이제 중국도 인구 고령화와 그 다음에 머지않아가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될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초기의 인구 성장률이 너무 높을 때는 이제 이런 정책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지금은 뭔가 하면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된다는 것이 인구 성장은 기술 진보와 경제적 번영의 원동력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기술 진보에 공헌할 과학자, 발명가, 엔지니어가 많아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더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인구 성장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뭐 인구 이제 둘만 낳기가 아니라 최소한 둘 이상은 놓기 운동을 해야 될 정도로 운동을 하더라도 안 먹히지만 어쨌든 인구를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 인구를 늘려야 되는 것이 지상 과제가 됐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일부 선진국에서는 그래도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프랑스나 아니면 미국의 예를 듭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도 프랑스, 미국이 인구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걸 보면 대부분 이민입니다. 이민한 것이. 프랑스는 뭐 그래가지고 이 인구 성장 정책의 성공 케이스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전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뭔가 하면 그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아니면 중동 지역에서의 이민자 뭐 프랑스가 뭔가 하면 상당히 뭐 톨러랑스 그러면서 뭔가 포용적인 나라다. 그래서 이민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중동 지역 사람들이 현재 지금 뭐 프랑스 인구 구성에서 그냥 15% 정도까지 될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그런 개도국에서 오는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하면 애를 많이 낳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도 그렇고 특히 이제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애를 계속 낳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느는 겁니다. 실제 프랑스 옛날 화이트 있는 사람들, 원래 있는 사람들의 인구는 줄어들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일부 미드웨스트에서 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막을 전혀 안 납니다. 안 늘고 늘은 것은 뭔가 하면 이 멕시코에서 올라온 소위 히스패닉들 그러니까 남미 쪽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 주로 히스패닉이죠. 그걸 히스패닉이라고 인정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독실한 캐톨릭입니다. 그러니까 개도국에서 출신 캐톨릭들은 뭐 산하제는 전혀 없죠. 무조건 애를 놓습니다. 낙태는 이건 죄죠. 죄고 하나님의 죄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애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애를 계속 많이 낳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 이민족이 늘어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이민 온 사람들이 한 세대만 지나고 나면 다시 미국으로 산업화돼 가지고 어느 정도 살게 되면 여전히 종교는 그 종교를 유지하더라도 애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민이 줄면 결국은 미국도 뭔가 하면 인구 증가가 감소로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부분 선진국들이 동일한 거죠. 이민 때문에 일부 나라들은 인구가 감소는 안 하고 있지만
대부분 나라들은 그걸 제외한다 그러면 대부분 선진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게 지금 현재 세계 인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건데 모르죠. 아까 이제 인구 때문에 세계가 굶어 죽는다, 가난하게 산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그건 다 헛된 걱정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또 모르죠. 또 우리가 인구 감소에 대한 걱정도 또 지나고 나면 인구가 어느 정도 감소하면 사람들이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또 어떻게 확 바뀔지도 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태로 봐가지고는 이제 큰 변화가 인구 감소세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히려 더 걱정입니다. 더 성장을 위해서는 인구 감소가 오히려 더 문제다. 1인당 국민소득을 위해서는 인구 감소가 오히려 좋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인구 감소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국민소득은 덜 줍니다. 덜 주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은 올라가요. 한 10년 전에 골드만삭스가 전 세계 예를 들어 30년 뒤에 전 세계 나라들의 1인당 GDP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1등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싶어가지고 그 보고서를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뭔가 하면 인구 변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성장률 그대로 놨다가 보니까 그 이야기는 성장률에 비해 가지고 인구 증가세가 인구 감소세가 제일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예측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은 제일 높아지는 거죠. 사람 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좀 다른 의미죠, 그죠? 이게 이제 인구 문제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중국도 이제 그만큼 문제가 곧 되긴 될 거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인구가 많은 것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은 적어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야 될 게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입니다. 늘려야 될 것이. 성장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지금 여전히 해결 안 되는 제일 큰 문제야.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베트남 근처에 몇몇 나라들이 아직도 여전히 조금 그렇지만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이제 성장세를 못 따라간 거죠. 그 외 나라들은 대부분 그런데 이제 여전히 세계적으로 성장 문제가 해결 안 된 나라들이 소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사하라.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사하라 사막이라는 것이 아프리카 대륙 중에서 이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그러니까 지중해에 붙어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은 그래도 산업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옛날에 로마 시대 때부터 다들 교역하던 그런 나라였고,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하는데, 그 지중해에 붙어 있는 그런 나라 밑에 사하라 사막이 있고, 그 남쪽 나라들이 대부분 세계적으로 빈곤한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이제 다릅니다. 물론 제일 밑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선진국이고, 그걸 제외한 그러니까 사하라 이남 사막이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빈곤한 지역이다. 하는데 그럼 여기는 왜 계속 이러냐?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다. 이것도 교육 수준이 못 사니까 교육 수준이 낮다. 아니면 교육 수준이 낮으니까 못 사냐? 이것도 그 양면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교육 수준이 좀 낮고 건강 상태도 열악하고 인구 증가율도 굉장히 높더라.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굉장히 약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밀림지대랄까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자유의 제약, 아직도 그런 부족 사회, 그 다음에 이 전제적인 사회, 그 다음에 독재 사회 이런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또 부패가 만연돼 있고, 그 다음에 식민 통치의 유산이 여전히 남아 있는 이런 나라들이죠. 이렇기 때문에 못 살더라라는 건데,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은 보면 앞에서 보면 소위 성장을 위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 경제 정책에서 이야기했던 것들하고 일맥상통하죠. 교육을 높여야 된다. 건강 상태를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인구는 이제 양면적이지만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산화 제한을 해야 됩니다. 산화 제한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달라지지만 이거는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초기 인프라는 안 되면 이제 세계기구에서도 도와줄 필요가 있죠.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자유의 제약, 부패, 식민통치의 유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기들이 이거는 극복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외부에 나와서 외부인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해봐야 여전히 식민통치하고 동일한 개념인 거죠. 결국은 그 나라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다 해결해야지 이걸로 갈 수 있는 거죠.
현재 이제 세계 기구들이 잘 돼 있고 선진국들도 어느 정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나라들이 이런 걸 갖춘다 그러면 뭐 도와주려는 그런 뭐 그 시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세계 기구들이 이제 그런 걸 하죠. 그런 게 효과가 있으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지 뭐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굉장히 낮은 단계에 있다.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로스토 같은 사람은 테이크오프 이런 걸 합니다. 중요한 것은 테이크오프다. 그러니까 처음에 발사가 돼야 되는 거죠. 이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 비행기가 이륙 단계에서 에너지를 기름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이륙을 하면 그 다음에 이게 날아가는 거죠. 그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국가들은 그래도 뭐 이륙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테이크오프가 됐는데 이런 나라들은 전혀 테이크오프하는 단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단계에 있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 어떻게 해결책이 없는 뭐 그런 상태다 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이게 세계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이게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